이걸 이해하면 이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투자의 방향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박사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아산의 서쪽 끝자락 인주면 밀두리, 여기에 토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감정가 2천만원짜리 땅이 7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싸죠. KTX 인주역 바로 앞이고요. 충남 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IC도 있고 당진천안 고속도로에 서인주 IC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싼데 개발 호재까지 솔깃하죠. 오늘 저는 이 토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 지역의 핵심 인프라라고 불리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 전투기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총탄 맞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데 많이 맞고 있으니 여기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비행기는 뭐예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어딜 보강해야 되겠어요? 격추된 비행기들은 다 여기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비행기들은 여기만 맞았던 거죠. 이런 것들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내가 편향적이게 되어버려요. 이쪽만 가면 다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느낌들 받게 돼요. 제 수업은 저거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드는 순간 여러분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자, 그럼 이 서해선 복선전철, 이게 도대체 뭐길래 4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왜 필요했는지부터 알아야 지금의 인주역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경부선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나라 철도의 남북 이동은 사실상 경부선 하나에 몰려 있잖아요.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 어디로 올라오든 결국 천안역을 거쳐 경부선으로 합류해만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로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달해서 열차를 한 대도 더 넣기 어려운 상황. 이 병목을 뚫어줄 수도권 우회 노선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해안 물류가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 평택부터 충남 아산, 당진까지 서해안을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어요. 공장은 올라가는데 전부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에 의존하다 보니 만성적인 교통 체증, 물류비 상승,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었죠. 세 번째는 서해안의 허리가 끊겨져 있었어요. 충남 홍성 아래로는 장항선, 호남선이 깔려 있었지만 이 흐름을 경기 남부를 거쳐 수도권 중심부로 쏘아 올릴 북부 구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의 경제 동맥, 서해축을 하나로 잇는 철도, 이게 바로 서해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서해선 꼭 필요한 노선이 맞죠. 그런데 이 노선이 순수하게 교통 수요만 가지고 탄생했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정치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요. 충청도는 한국 정치의 영원한 캐스팅 보트예요. 그런데 충청권 밑바닥에는 수십 년간 경부축 위주로 영남만 발전시키고 서해안을 낀 충청은 소외되었다는 충청 홀더론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서해안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표를 얻기 위한 보증 수표였어요. 그런데 경제 관료들은 사람도 없는데 철도를 왜 깔아? 라고 반대를 했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사람이 온다라는 선공급 후개발 논리로 맞섰어요.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은 전쟁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는 서해안 일대가 농경지 투성이라 당장의 이용 수요와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들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방 인프라를 평가하면 지방은 소멸한다 라고 하며 압박을 했고 결국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강력히 어필하는 정치력 돌파력으로 사업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중무역이 폭발하면서 평택항, 당진항의 중요성이 급부상했고 남북 화해 무드까지 겹치자 정치권은 서해선을 단순한 충남 지역 철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점이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포장을 하죠. 4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정당화하기에 아주 유용한 명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경제성과 정치적 당위성이 뒤엉켜서 탄생한 서해선. 그런데 이 거대한 명분 뒤에 실체는 어떤지 노선의 속살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서해선이라는 녀석의 진짜 스펙은 어떨까요? 정식 명칭은 서해선, 홍성, 송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서 총산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약 90km의 거대한 노선입니다. 당초 3조 9천억 원으로 시작했던 총 사업비는 4조 1388억으로 훌쩍 뛰었고, 원래 2019년에 개통하겠다는 목표는 온갖 문제들이 터지면서 2024년 11월에 겨우 개통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주역에 KTX가 섭니다. 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그 KTX가 아니에요. EMU 250이라고 불리는 KTX 이음, 즉 준고속철도예요.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KTX보다는 확실히 느립니다. 현재 서해선에서 다니는 열차는 KTX 이음보다 한 등급 더 낮은 ITX 마음이에요. 최고 시속 150km급이죠. 그리고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해선이 왜 뉴스에서 맨날 반쪽짜리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철도 남쪽과의 연계는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홍성역에서 기존 장항선과 직결되어 익산을 거쳐 전라선, 호남선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서울로 가는 북쪽입니다. 원래 서해선이 내세웠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서해선 열차가 송산에서 신안산선 선로로 그대로 진입해서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단 50분 만에 주파한다. 이게 서해선의 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장기 표류와 재정 확보의 한계로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공사비 줄이고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 60에서 70m의 대심도로 설계를 변경하고 결정적으로 선로와 정거장 규격을 축소해버립니다. KTX급 열차가 이 선로로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직결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중간에 무조건 짐 들고 내려서 일반 전철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50분 만에 간다던 호원 장담은 94분으로 늘어나는 대참사로 끝이 났죠. 이 난장판을 수습하려고 정치권과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안이 바로 경부고속선 직결 사업이에요. 화성 향남 부근에서 기존의 경부고속철도 선로까지 약 7km짜리 연결선을 새로 깔아서 여의도 대신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직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7km의 연결선이 뚫리고 진짜로 서해선 열차가 서울 중심부로 다이렉트를 꽂히는 그날이 와야만 서해선은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서해선의 인주역,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왔지만 타고 내리는 사람은 단 3명. 평일 오전이라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인주가 개발하기 좋은 곳 아니냐고요. 인주역 일대 평탄하고 개발하기 좋은 땅이 맞습니다. 문제는 땅의 모양, 개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역의 위치와 수요예요. 인주역은 실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주면 소재지나 공세리 같은 시가지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요. 걸어서는 절대로 못 가고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만 탈 수 있는 외딴 역이죠. 더 치명적인 건 방향이에요. 인주 주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를 타고 남쪽으로 한참 역주행해서 인주역까지 내려가야 해요. 시작부터 시간 손해를 보는 구조이죠. 서울에 가야 하는데 굳이 차를 몰고 서쪽 끝 허허벌판이 있는 인주역까지 가서 기존의 KTX보다 느린 ITX 마음을 탈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인프라 빵빵하고 시속 300km로 쏴주는 기존 천안 아산역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열차 한 대에 고작 1.6명 탑승. 유령열차, 유령역이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인주역의 잔혹한 사실입니다. 뭐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서해선이랑 경부고속선이랑 연결되면 진짜 KTX 뚫리고 대박 난다니까? 이것도 팩트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7km의 연결선이 뚫려서 서해선이 경부선과 직결된다 쳐도 시속 300km짜리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곳에 인주역은 없습니다. 경부선 직결이 완성되어도 인주역에서는 열차는 결국 지금과 똑같은 최고 시속 150km급 ITX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폭발적인 속도와 파급력을 가진 KTX 역세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인주역에
고속열차가 정차한다고 쳐보자고요. 저는 그래 봐야 공주역 꼴이 될 것 같아요. 공주역 KTX 서저. 여긴 고속열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내에서의 접근성 나쁘고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역세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인주역은 그 공주역과 판박이 구조예요. KTX가 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역세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동선 위에 역이 있어야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인주역의 민낯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지 700만 원짜리 밀두리 땅의 함정을 하나씩 까볼게요. 첫 번째 함정은 가격의 착시입니다. 2천만 원짜리가 700만 원, 34%에 나왔다? 횡재한 것 같으시죠? 심리학에서 앵커링 효과. 쉽게 말하면 처음 본 숫자에 기준점이 박혀버리는 현상이에요. 2천만 원이었다는 숫자가 머릿속에 꽂히니까 700만 원이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저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언제 형성됐냐?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지정되고 해당 지역이 거품 꼭대기에 올라갔던 시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 2014년 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취소된 지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기형적이게도 땅값이 원래 가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품이 낀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가치로 돌아갔어야 할 땅이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할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본질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팔아먹은 거야?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의 마법이죠. 여기에 KTX역이 뚫리면 천지개벽합니다. 이러면서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도권의 은퇴자,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정작 천안, 아산 현지인들은 어때요? 서해선의 한계, 인주역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인주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화려한 명분에 낚여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 결국 외지인과 정보가 어두운 분들 뿐이죠. KTX역 신설이라는 글자만 보고 샀다가는 하루에 몇 명 타지도 않는 텅 빈 유령역 앞에 토지를 비싸게 떠안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충남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지정하고 있고 아산시에서 10만 도시 인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나중에 아산시에서 개발할 거 아니야? 뭐 맞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우선순위예요. 아산시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산의 핵심, 심장이 어딘가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탕정, 그리고 천안 아산역이 있는 배방이죠. 지금 여기 가만히 냅둬도 팽창하고 있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탕정을 놔두고 하루에 몇 명도 타지 않는 서쪽 끝자락 인주역 주변에 1순위로 거대한 신도시를 지어줄까요? 또는 민간 사업자가 여기에 개발을 할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봐도 명확합니다. 아산시가 직접 만든 도시의 설계도잖아요. 여기서 아산의 공간 구조를 보면 아산에서 제일 상위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게 도심, 바로 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도심이 세 곳 있는데 둔포, 아산 신도시 인근, 신창, 도고, 그리고 맨 아래 티어가 지역 중심이라고 해서 딱 두 곳이죠. 인주 그리고 송암. 여러분, 인주가 도심도 아니고 부도심도 아니에요. 아산시가 설정한 공간 구조에서 가장 아래 등급인 지역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자는 거죠. 인주의 본질은 현대자동차와 일반 산업단지를 품은 거대한 공장지대예요. 이곳에 형성될 역세권은 쇼핑몰이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화물터미널, 물류창고, 공단 근로자를 위한 소규모 원룸촌이나 상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역세권의 상업용지로서의 변신을 기대하고 토지를 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 뭘까요? 세금 아니고요. 대출 이자도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이 기약 없이 묶이는 시간, 이게 진짜 비용이에요. 다 뚫고 개발이 온다 해도 최소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돈은 한 푼의 수익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700만 원이 싸 보이나요?
그 700만 원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같은 돈을 다른 곳에 넣었다면 얼마가 되어 있을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할인율에 속지 말고 본질의 가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건 700만 원이 아니라 그 돈이 잠들어 있을 20년의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사박사 공박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